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아 전문가입니다. 대선이 끝났고요. 또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일단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오늘 날짜 3월 10일 기준으로는 일봉상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급등이 나왔던 건 약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3월에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났고요. 또한 텔레그램에 올라왔죠. 아이콘이 3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대선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사라 지금이라고까지 힌트를 드리면서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더 큰 급등이 나와서 큰 수익을 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결국 모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과 제 예측은 아직 범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상 후반부에 드릴 거고요.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만큼 민주주의의 꽃이자 각자가 원하는 후보가 비록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되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 비등비등하게 이번에 대선이 윤석열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어떤 편가르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선을 통해서 이번 어떻게 보면 정말 초격차였잖아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가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선으로 정말 저 또한 새벽까지도 정말 지켜봤고요. 지켜본 이유는 각 후보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 미묘하게도 좀 달랐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분이 누가 되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가상자산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를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한번 무엇을 내세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첫째로 이제 공통적인 것은 코인 투자와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코인 ICO가 현재 진행이 되다가 막혔죠. 근데 이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O 방식도 시작을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요. 현재 코인 투자가 수익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내가 수익으로 5천만 원까지 벌면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익이 5천만 원까지 내신 분이 지금 없는데 큰일입니다. 아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코리니 분들은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래 벌면 내겠다 마인드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는 거는 돌려주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현행으로는 250만 원부터는 사실상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변경을 한다는 정책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과세를 선정비로 먼저 제도를 잡고 그 다음 후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게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이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이것을 담당하는 부처인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을 한다는 얘기고요. 코인으로 만약 부당거래의 수익을 얻거나 합법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게 있다면 전액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이 육성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대표적인 4대 거래소들이 각자 은행들이 사실상 K뱅크, 농협중앙회 그리고 전북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해서 좀 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정책을 보시면요. 현재 과거 무분별한 ICO로 인해서 2017년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ICO 정책이 사실상 제도만 정비가 잘 된다면 이런 벤처나 회사들 그리고 기관들이 제대로 된 계획과 투자를 받고 설립할 수 있는 ICO를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IO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서 거래소에서도 발행을 한다는 이 IO의 정책을 좀 더 제도를 정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제가 2022년도와 2023년부터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는 NFT가 주도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업비트도 네이버의 업비트라고 칠 경우 업비트 거래소와 NFT 관련해서 두 개가 뜨고 있고요. NFT는 결국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이 흐르는 곳에 돈이 모이고요. 그 돈이 결국 투자자들도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암호화폐는 제도권화에 들어가는 첫 단계를 서서히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으로서의 편입으로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지만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청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할지가 이제 좀 더 제도권화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도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직 오피셜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면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대기업 집단 현황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인데요. 보통 대기업 분류 기준은 5조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통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가 자금 사정이 어떠냐면요. 자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조가 되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갖고 예치를 해놓은 금액까지 하면 5조 9천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투자자들의 자산이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바뀌면서 투자자의 재산도 결국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식적인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상황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기업이 집단에 지정이 되면요. 앞으로 회사는 분기마다 기업 집단과 현황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공시 내용은 회사의 개요부터 재무구조, 손익현황, 주주, 계열사 간의 주식 보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자산, 거래 채권지 해무 등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해외 계열사나 거래 내역 그리고 IT 물류 거래 내역까지 업비트의 모든 거래 내역이 사실상 수백만, 오늘 날짜로 사실상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와 국외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들이 계속 발생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공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업비트는 사실상 자회사가 많이 없는데요. 이 업비트의 대표인 이서구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계열사로 편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계열사끼리 거래를 할 때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입 규제도 적용이 됩니다. 이서구 대표가 두나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흔히 말하는 이서구 대표가 있는 업비트로 일감을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 걸리게 되면 과태료와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한 이 밖에도 상호 출자 금지 제도라는 것과 채무 보증 제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 등 정말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에 있는 기존의 규제라면 또 다른 것이 뭐냐면 크립토 시장의 또 다른 규제입니다. 아직 크립토 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와 크립토 시장의 규제가 또다시 만나게 되면 더 큰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쯤은 해보고 있는 것이 업비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기업에 편입이 되면 투자자들한테도 더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피셜 자료가 뜬다면 제가 코인드라이버 통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영상에 비트코인이 10%가 급등이 되고 2%가량이 오늘 하락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아직까지 3월 예측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월의 예측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횡보와 두 번째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보다는 횡보의 흐름으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영순이었던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예 보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의 깊이가 10% 이상 나왔다고 이것도 상승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상승은 사실상 이 고점을 넘는 흐름으로 완전 급등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횡보의 흐름으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다는 흐름은 저는 사실상 3월은 형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끝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음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과 같이 횡보로 알트가 박스권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상승을 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고점과 이 저점 사이에서 결국 이 흐름을 뚫는 흐름이 나와야 완전한 상승으로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은 윗꼬리만 사실상 감싸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3월 27일이 끝나려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의 주봉의 흐름은 그냥 이 윗꼬리와 이 박스권 안에서 결국 계속적으로 흔드는 흐름이 나와서 월봉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비트적인 접근이고요. 비트의 접근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월말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락과
횡보의 흐름으로서 방향이 완전히 나온다고 했죠. 하락이면 사실상 제가 매수를 기다렸던 부분에서 완전히 사는 흐름이 나오지만 횡보여도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진입할 근거가 생긴다고 했죠. 저는 이번 달에 3월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4월에는 이 고점을 넘는 양봉으로서 현재 봤던 이 장대 음봉보다는 높은 흐름으로 양봉 마감이 나올 것 같고요. 또한 5월에 급등을 하는 흐름보다는 또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긴 양봉으로 만들 가능성까지 봐야, 그래야 이제 5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위까지 열리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엘리엇으로 이 흐름 자체가 월봉으로 3, 4, 5까지 나오는 게 3, 4, 5까지 나와야 엘리엇 1파가 완성이 되고 2파로서 조정을 받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3파상 더 긴 흐름이 파동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제가 3월에 종가가 확정이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비트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드리자면 월봉은 3월에 현재 그림 안에서 주봉상 깨던 박스권으로 봉을 끝낼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순환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순환매는 항상 뭐가 나왔죠? 비트가 횡보하면 알트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콘도 현재와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주로 확인을 하라는 게 뭐였죠? 현재 봉은 3월이고 2월에 봉이 양봉인 애들을 위주로 사고 3월에는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비트는 음봉일지라도 알트가 양봉이면 4월에 비트가 상승을 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안전한 진입 근거가 이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알트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과 같이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양봉이고 더 큰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제가 그 밖에도 에이다는 제가 오늘 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에이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웨이브와 에이다를 비교해 보면요. 웨이브도 이 저점을 내린 순간 다시 한번 말아 올리고 이 고점까지 간다고 했죠. 제가 에이다를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난 달에도 줄곧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에이다는 이 가격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였죠? 2,900원입니다. 현재까지는 1,060원이고요. 지금 이 저점보다는 사실상 좀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차 매수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량을 2,700만 원 정도 1차로 들어갔고요. 정말 빠지게 된다면 783원까지는 분할로 매수를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양봉이지만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똑같이 비트 따라갈 것이고요. 지금 무엇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도 다 허용이 되고요. 양봉인 애들은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눌리더라도 저는 저점을 깨지 않고 4월까지 버텨서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급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급등한 거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은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은 비중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에서 30%의 비중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투자 내역을 보시면 물려있는 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 내역 보셨죠? 저 지금 에이다 매수한 거 뿐만 아니고 아이콘 약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20%까지 갔지만 결국 30%로 수익 전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코인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 코인을 잘 비중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결국 플러스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12월부터 결국 원금 전혀 잃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자산이 우상향이 되는 것을 매일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투명한 거 없다고 보고요. 지금 갖고 있는 코인들조차도 결국 다 플러스로 자산 매입해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결국 연말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끝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을 많이 빼뒀는데요. 3월에 횡보로 제가 원했던 봉이 나온다면 저는 10억 정도 더 투입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저점이 물어넣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봉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한번 더 큰 수익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지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결국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띠띠빵빵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잊지 않으셨죠?